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3부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모시고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진단 들어봤는데요. 인터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진단하시면서 핵심 문제로 지적을 하셨던 그 비전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나라 살림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집중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좀 포인트를 제대로 잘 짚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경제 정책의 방향이 뭐에 초점을 맞춰서 간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없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국면에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그냥 우리 국내적인 요인뿐이 아니고 해외 요인에 의해서 이 해외 요인이 조만간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국내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지 않을 것 같으면 2024년 총선에 과연 제대로 된 지지를 얻어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에 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는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에 지난 과거를 들어볼 것 같으면 경제 사회적인 요인이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볼 것 같으면 결국은 경제사회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점점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는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경제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양극화라는 것이 지금 뭐 한 3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일반 소위 서민 중산 이하의 서민 계층이라는 것은 삶이 굉장히 고달픈 이런 상황에 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폭발할 것 같으면 정치가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보다 더 신중한 생각을 갖다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전혀 지금 보이질 않는 것이 현재 경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외신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사람들이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왔던데.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서울 아파 쪽에 볼 것 같으면은 금년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과연 금년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러면 집안이 추우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길로 나올 거 아니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노리고 푸틴이 묘하게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서 장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그런 형편까지는 지금 되어 있질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봤을 적에 보면은 뭐 노령화, 저출산, 그다음에 저성장,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갈등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대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이 정부가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직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단편적인 말만 지금 나오는 거다. 뭐 사회적 약자를 두툼하게 지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를 갖다가 이루어 주려고 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자유하면은 형식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 둘로 우리가 대변을 쓰는데 형식적 자유라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죠. 이것이 형식적 자유예요. 그렇죠. 그런데 물질적 자유라는 건 또 별개의 사항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여러 가지 정책의 최고의 목표는 자유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물질적 자유는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공포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 줬을 때 국민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추상적으로 자유 얘기를 해봐야 국민이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는데 예산안은 보면은 어떤 철학이라든지 비전이 전혀 안 보인다. 내년도 살림살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사작용으로다가 예. 뭐 재정을 건전화해야 되겠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재정을 갖다가 뭐 축소 재정을 갖다 해서 뭐 빚을 어느 한도 이내에서밖에 서지 않겠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과연 현 여건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가 우리 지금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지금 그 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받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정도 2024년 총선에서 국정을 열심히 핀 결과를 총선에서 좋은 결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경제 정책도 잘 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내년도의 경제 운영이 그렇죠. 2024년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근데 지금 뭐 예산안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내년도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펴겠다는 특징도 없고 포인트도 제대로 짚은 것 같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제팀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겁니까? 뭐 경제팀이라는 게 무슨 대통령의 소위 눈치를 보고서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경제 정책의 최종의 결정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경제팀이 뭐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가 결국은 경제팀을 통해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제 철학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다. 근데 그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갖춰져 있느냐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개혁을 계속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방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 노동 개혁, 뭐 지금 교육 개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개혁이에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국회가 이거를 갖다가 협조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만이 이것이 진행될 수가 있지. 그렇죠. 그러한 장치가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말만 가지고도 되는 개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사실은 이 연금 개혁 무슨 이 교육 개혁 이런 것도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담당해야 할 주무장관이 비로소 엊그저께서야 임명이 지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늦었죠. 과연 실질적으로 이거를 말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질적인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2024년 총선에 맞춰서 보면 이게 만약에 합의를 제대로 이끌어내지를 못하고 갈등만 부추겨버리면 여권 입장에서 총선에 그건 또 악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할 거예요. 예.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뭐 하는 것처럼 되는데 위원회처럼 무책임은 낸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과연 지금 여러 가지 그걸 담당한다고 나타나는 인사들의 면모를 볼 적에 과연 그 개혁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나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점에서 회의적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문수 소위 뭐 노사정 위원장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노동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느냐? 적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실은. 예. 적임자가 될 수 없다고 평가하시는 아니요, 이유는 왜냐하면 뭐예요? 그거는 지금 변질을 보면은 나도 사실 과거에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 참 75년서부터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정부 때마다 시도도 해보고 했지만 제대로 돼본 적이 없어요. 예. 이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김문수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가 과연 저 사람이 노동개혁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 하는 것도 솔직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무슨 한때 노동 현장에서 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서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인데 연금개혁이라는 게 하면 뭘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거냐. 지금 사실은 연금을 지금 소득 보장률이 40%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죠. 이 40% 가지고서 지금
노인네들의 생계 보장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용돈 연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연금 개혁을 갖다 한다면은 이 사람들 밤낮 생각하는 게 뭐냐? 밤낮 재정 안정만 생각을 하는 거다 이거야. 맞아요, 맞아요. 예. 재정 안정만을 생각을 하면은 노후의 생계 보장이라는 건 또 별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2025년도가 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넘어갑니다.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소위 65세 이상 인구가 한 2% 이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60세 이상 따지면은 한 45% 수준의 노인들의 유권자가 지금 생겨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잘못 건드려 가지고서 과연 집권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뭐 흔히들 학자들이나 뭐 일반 관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정 안정을 갖다가 계속 선결 과제로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제대로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 지금 보면은 그래요. 일본이 지금 이 정부의 채무가 GDP 대비 250%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뭐. 예.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났겠느냐? 뭐 돈 엄청 뿌려서 그런 거예요. 일본도 계속해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간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생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은 정치적으로 더 인상할 수가 없고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부의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뭐냐면 정부의 부채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하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조건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는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평가할 그런 내가 일치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제도를 이끌어가는데 근 80에 가까운 70대 중반이 넘은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러한 사고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건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산호위 위원장도 그렇고 국가교육위원장도 그렇고 단순히 뭐 그 경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교육 환경과 노동 환경이 엄청 바뀌었는데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있느냐 일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이 저출산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금 금년도에 아마 0,75 정도로 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내려가요? 그렇죠. 세계에서 이런 작년에 이미 0,8 하나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출산율을 갖다 가지고는 연금 개혁이고 뭐고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출산율을 장려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사회의 지금 모든 이 구조 자체가 제대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출산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힘든 일이니까 슬근슬근 안 해요. 말만 하지. 다 뒤로 빼버린다.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이런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정부로 그냥 폭탄 돌리게 해버린다 이런 거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5년짜리 이제 임기 대통령 체제 하에서는 뭐 5년 동안에 무슨 출산율이 좀 내려간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별로 방치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 지금 담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임명했잖아요. 그건 뭐 하여튼 뭐 내가 보기에 뭐 형식은 갖춰야 되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지 뭐. 근데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 임명한 걸 두고는 그 위원회보다는 오히려 그 당대표 경선구도 교통정리용이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야 뭐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뭐 본인의 의사에 달리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불거진 현안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을 왜 막지 못했느냐 이런 지적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은 이 문제는? 미국은 미국 경제 자체를 위해서 정책을 하는 나라지 다른 나라를 배려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세계에서도 주도적인 국가가 될 거는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비교적 겸손한 나라였어요. 그랬나요?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패전국을 도와서 경제 부흥을 일으켜줬고, 맞아요. 이 각 그 소위 후진국에 대해서 원조를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
소위 지도자의 위치에 등장을 했는데 맞아. 원조 많이 해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미국 위주로 다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빼앗고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네. 과연 이게 세계의 소위 여러 나라들 사이에 있어서 이 제대로 된 협조가 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미국이 생산해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중국이 등장한 것과 함께 과거에 냉전 시대에 소련과 경쟁할 때는 군비만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예. 이제는 중국과의 경쟁은 경제의 능력이 누가 더 나아지느냐 이거 가지고 경쟁하는 거라 이런 얘기고요. 이 경쟁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에서 결국 가서 이 세계 경제라는 것은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상호 연계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미중의 갈등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 공급망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이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서 자꾸 지금 침체 인류에 빠지게 되고 그런 그 국제 경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전해온 우리나라 경제 같은 데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최선을 다했느냐. 예를 들어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왔는데 왜 안 만났느냐. 할 수 있는 거 다 했었는데 안 한 거 아니야. 이 지적인데 그건 동의하세요?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의 능력이 과연 미국의 변화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건 뭐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중국 접근법, 중국 뭔가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중국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무슨 다른 접근법이 있을 수가 아니라 그동안에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온 것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것도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살아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 관계를 보다 더 슬기롭게 끌어보려면은 어떠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제가 질문을 드린 의도가 거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최상목 뭐 경제수석이나 이런 그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중국 의존도는 이제 끝났다, 뭐 이제 다변화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걸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게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 소위 말하는 이 국제 정세나 국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단편적인 얘기를 갖다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평가하시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소위 포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장에 중국에서 어떻게 탈피를 해가지고서 다변화한다고 해서 그러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작년서부터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 IMF 사태 이후로 한국 경제가 정상화할 수 있었던 것은 한중 수교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시장이라는 것이 새롭게 편입돼서 거기에서 우리가 경제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도 저는 그래도 한 6, 7년 정도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요인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단기간 동안에 무슨 다변화해서 뭐 어떻게 금방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게 경제와 안보가 지금 믹스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 보면 외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뭔가 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안보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는 또 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게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동의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뭐 경제 안보 이게 이제 특히 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과 관련해 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대한민국은 운명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25 사변이 났을 때에 그해 7, 8월 경우는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거를 참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만들어준 것이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유엔군이 돌아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1953년 한미 안보방어 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되었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이
참 안보도 유지해왔고 경제 발전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서 한국 경제가 그래도 세계 10위 정도 되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산업 부분 중에서 세계 1위를 달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특히 반도체 부분 같은 게. 근데 미국이 이제 이 미중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자기네들을 어느 측면에서는 도와줘야 하는 그런 입장처럼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되자마자 서울을 방문해서 한 얘기가 내가 보기 우리가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있겠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국에 와가지고 찾아간 곳이 삼성전자 맞아요. 공장에 갔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회장하고 단독 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세상에 지금 바뀐 겁니다. 네. 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지금 미국으로 유치를 해가지고서 미국의 제조업을 더 좀 발전시키고 이렇게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제와 안보가 그렇게 해서 결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무슨 인플레 감축법. 감축법인가 해가지고 또 우리 현대자동차는 거기서 제외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다시 그러니까요. 원상으로 복구할 거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는 무엇도 다 판가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서 우리의 외교가 좀 치밀하게 임하지 않으면은 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북한 도발이 계속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은 뭐 당연지사라고 보는데 국민의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라든지 뭐 핵 공유를 하자라든지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서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키우는 거 아니냐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고. 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난 지금 이제 북한의 이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6.25 휴전협정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소위 불안 속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북한이 핵을 개발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핵을 개발 우리도 해야 된다. 또 무슨 미국의 전술핵이 와야 된다. 이러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는 그런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좀 보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과연 우리가 핵을 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미국의 전술핵이 과연 여기에 다시 올 수 있겠느냐. 사실 1991년 부시 대통령이 비핵화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미국의 전술핵이 다 주둔하고 있었어요. 수백 개가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다 철수를 했고 예. 사실 그때 1991년 이 무렵에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리 준비도 일단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비핵화 선언 이후에 그게 다 그냥 무산되고 말았던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의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북한한테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비핵화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남쪽에다가 미국이 전략핵을 갖다가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발언으로다는 할 수 있는 거죠, 그지만 과연 그게 현실적이로냐?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생각해 보기에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관계가 점점 좀 긴장 관계에 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유엔 가서 기조연설을 할 때 북한의 북자도 꺼내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설령 그 북한에 뭐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북한이 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그 접근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오히려 줄이는 차원에서도 그 북한 언급을 전략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건 패착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은? 나는 뭐 그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제 북한 문제를 거론을 했냐 안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까지 남북 관계를 놓고 볼 것 같으면은 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슨 꼭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시도를 했다기보다는 항상 국내 정치용으로다가 써먹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관계가 다 달라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이 어떠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데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가 지금 분단된 나라가 지금까지 뭐 한 70년 가까이 이상 살아왔는데 지금 금방 이것이 무슨 뭐 통일이 되거나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사실은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서 붕괴되기 전까지는 내가 보기에 통일이라는 것은 요원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북한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안 갖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정부 대응도 약간 과민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 평가를 네? 하세요? 정부 대응이 북한 대응이 약간 과민하고 좀 정도로 지나치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새롭게 정부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뭐 북한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놓은 것이 뭐냐면 비핵화를 한다면 과감한 정책을 하겠다. 이것이 지금 전부 다 아닙니까? 북한 담대한 구상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요번 주면 대충 이제 국정감사 마무리되고 아마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산 전국으로 좀 갈 것 같아요. 국회 같은 경우도. 근데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의 전례에 볼 때 뭐 예산 심의를 뭐 제대로 했다는 얘기 평가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예산 전국에서 특히 내년도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면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여기에도 좀 포인트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된다. 논의도 좀 하고 합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서 지금 야당이 국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 자체가 정부 마음대로는 되지를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솔직히 얘기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강조를 갖다 하고 그 민생 문제에 관한 관심이 크게 예산에 반영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 보이면은 야당이 아마 거부하기는 힘들 겁니다.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 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 막연하게 정부가 종전과 같이 그냥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편성한 거니까 그대로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의 예산 심의를 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차피 법정으로 12월 2일까지가 예산 처리 시한이잖아요. 이때 만약에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면 그냥 원안 통과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 전략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부는? 근데 그게 이제 그 제도 자체가 나가 보기에는 아주 뭐 의회민주주의 체제에서 썩 잘 된 제도라고 보질 않아요. 아, 그래요? 무슨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 무슨 뭐 서로 정쟁을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자동으로다가 원안 통과한다는 게 그게 그냥 옳은 방법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 정부가 좀 여론을 조성해서 야당을 압박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끌어내야 된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내년 예산안이 뭔가 조명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실 이전 비용, 한남동 관저보 수리 비용, 오히려 이런 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예산 제대로 쓰고 있는 거 맞아? 오히려 지금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 방향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지금 시급한 과제가 뭐냐면은 지금 국민들이 왜 윤석열 정부의 지지를 이렇게 철회를 하고 왜 부정적인 여론이 이렇게 높고 이거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냐고 하는 것을 갖다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지지를 향상을 시켜야만이 그 힘으로다가 야당도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아마 이제 본격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저기 그 초부자 감세, 예를 들어서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거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선 그어버렸잖아요.
예. 이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은? 나는 사실은 뭐 법인세 감세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0,0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어? 예.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법인세 25%라고 얘기하지만 실효세율로 따지면 25% 세금 내는 놈이 없어요. 더 낫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내세워 가지고 그것을 경제정책의 방향 설정처럼 생각한 건 난 근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중요한 정책이 될 수가 없다. 아, 하나만 더요. 정부 조직 개편안이 있잖아요. 아마 이것도 아마 이제 그 국정감사 끝나면 본격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역시 핵심은 여성가족부 폐지잖아요. 지금 이걸 갖고 싸울 때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정부 조직 개편안은 나는 처음서부터 야당이 본질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정부 개편안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 야당이 지금 170석인가 가진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표결에 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불가능한 건데 정부 개편을 일방적으로 정부가 뭐 시도한다고 해서 지금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야당이 뭐 동의 아니라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한다든지 이런 것만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일단 뒤로 빼고 빨리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내가 보기에 뭐 안 되는 거는 뭐 무리를 가서 해봐야 되지 않는데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비결이 있는 거 그렇다고 비책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비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의회민주주의에서 뭐 국회의 숫자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건데. 그렇죠. 표결 말고는 방법이 비핵. 없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모시고 좀 여러 가지 궁금증을 좀 풀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앞으로 좀 자주 좀 나와주세요, 위원장님. 네. 자주 좀 나와주세요. 아 여기 내 멀어서 안 올라오래.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네, 지금까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